본격적인 문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너무 오래 했는데 워싱턴 어빙의 생애와 문학,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의 역사와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오늘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작가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는데 그 작가론으로서 이제 처음 미국 작가로는 유럽에 알려진 첫 작가가 워싱턴 어빙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모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는 아닌데 어쨌거나 유럽에 첫 알려진 미국 작가. 이미 우리 미국의 시인은 여러 시인이 하나 알려졌잖아요. 영국에 가서 시집을 낸 시인은 하나 했는데 소설은 이 작가가 처음입니다. 워싱턴 어빙. 이름이 조지 워싱턴하고 똑같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생김새 보면은 상당히 부유하게 명예도 누리고 잘 산 것 같죠. 워싱턴 어빙. 생일이 이때입니다. 1783년 4월 3일 4월 달이에요. 작가이자 에세이스트고 전기작가이자 역사학자이고 외교관이다. 그 외교관직입니다. 나중에. 근데 왜 워싱턴이라고 붙였느냐.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왜 워싱턴 이름 붙였느냐.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뭐냐면은 뉴욕 맨하탄에서 태어나거든요. 워싱턴 어빙이. 태어났는데 마침 이때가 이 태어났던 때가 1872년이었잖아요. 이 1872년에 4월에 미국 독립을 위한 파리 협정이 시작된 때입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 다시 생각해 봅시다. 1776년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한 3년 전쟁하다가 79년에 끝났거든. 그러고 계속 틈틈이 간간히 좀 싸움 나요. 그러나 이미 영국이 패배한 거죠. 패배했기 때문에 그 미국의 독립에 영국이 이제는 승인한다는 그 외교 조약을 맺어야 되거든. 그 조약 맺기 시작한 조약 시작이 1782년 4월입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어빙 생일이 4월이었잖아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미국 독립하면 이건 조지 워싱턴이거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을 숭배한 나머지 이름을 그냥 워싱턴 어빙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부자거든.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이때 워싱턴 대통령이 뉴욕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워싱턴 아직 백악관을 짓기 전입니다. 여기 있는 그 소문을 듣고는 자기를 존경해서 이름이 똑같다. 그 불러요. 워싱턴이 자기 집무실을 불러가지고 만납니다. 만난 걸 수치화로 그린 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6살 워싱턴 만난 겁니다. 이게 조지 워싱턴. 이게 워싱턴 어빙 6살. 이게 워싱턴 어빙의 어머니. 이게 이제 바로 조지 워싱턴과 인연이죠. 26살 때. 그 부모는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영국에. 스코틀랜드 아주 넉넉한 집안이에요. 상인으로. 11남매 중에 셋은 일찍 죽고 8명 남았죠. 워싱턴은 막내. 뉴욕 윌리엄가에 태어났다가 바로 또 조금 그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같은 거리 옆으로 이사를 갔다가 뭐 잘 살아요. 이 넉넉한 집안인데 장서 아버지가 부자인데다가 책이 그냥 쫙 꼽혀있는 좋은 집안에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아버지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형들이 그 동생이 글 쓴다니까 다 동생을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아요.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 어렸을 때 건강 이유로 교육이나 학업에 소홀했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때 이 무렵에 뉴욕에 황열병이 떠도옵니다. 황열병. 이게 그 열대병이잖아요. 이게 떠들어가지고 네덜란드인 마을 테리타운이라는 경우 이런 머릿속에 외워두는 것도 좋고 뭐 몰라도 지장은 없어요. 뉴욕에 네덜란드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이 테리타운입니다. 물론 이제 원래 뉴욕이 우리가 네덜란드가 처음 차지했다가 영국이 인수받았다. 그 얘기는 이미 우리가 했죠. 그리고 원래는 네덜란드인들이 개척했거든요. 개척했다가 이름을 바꾼 것이 이제 뉴욕입니다. 요크공.
영국의 요코공 이름을 따가지고 새로운 요코공의 땅 이래가지고 뉴욕이라는 이름이 되었거든. 근데 거기에서 처음부터 네덜란드인들이 점령했던 뉴욕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집성촌 마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테리타운입니다. 그리로 이제 뉴욕 시내 막 황열병 떠돌아가지고 막 피신 가고 이런 때야. 그럴 때인데 거기에 친구 폴딩을 따라갑니다. 폴딩 집에 가서 피신하거든. 이 폴딩도 작가입니다. 나중에 작가가 돼요. 함께 피접을 했는데 이 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집입니다. Irving acquired his famous home, 테리타운, 뉴욕. 여기 1위로 가 있었던 거죠. 이게 테리타운입니다. 저 건너쪽에. 근데 이게 남쪽 브로드웨이에 워싱턴 어빙웨이라는 학교가 있대요. 근데 이건 뭐 나도 못 가봤고 이름이 왜 붙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뉴욕에 있는 분, 미국에 계신 분들은 뉴욕 가면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글거리가 돼요. 근데 이 시기에 나중에 워싱턴 어빙이 슬리피 할로우 전설이라는 소설 쓰거든요. 단편을 썼는데 그걸 쓰게 된 배경이 슬리피 할로우라는 뉴욕에서 북향 40km 하드선강이 아름답다는 게 우리가 지난주 그 미국의 미술을 한 유파 중에서 하드선 리버 스쿨스 있었죠. 하드선 강파 미술 자연을 그린 거. 이 산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욕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뉴욕 북쪽 40km. 어빙이 그 마을에 그걸 알게 돼요. 피접 가서 이제 여기 놀러 다니다가 알게 됐는데 그때 본 그 마을을 소재로 해서 나중에 소설을 쓰면서 슬리피 할로우 전설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다. 그 배경입니다. 소년 시절에 역병을 피해 가 있다가 이제 가본 마을 너무나 인상적이야. 경치도 좋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글 썼는데 이 소설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뉴욕 북쪽 슬리피 할로우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독일인 용병이 전투하다 거기서 죽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독일인 용병들이. 그럼 이 독일인 용병 같은 용병이라는 건 뭡니까? 미국 독립전쟁 할 때 영국이 그 독립전쟁에 상대할 영국 군대가 적고 싸움 잘 못하니까 독일의 용병을 사요. 돈 주고. 사는데 그 용병이라는 건 잔혹한 거거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돈에 팔려 가가지고 제일 전투 앞장서 가지고 가장 잔혹하게 주민도 죽이고 막 학살하고 도둑질하고 막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 독일 용병들은 가가지고 뭐 영국 위에서 팔려가서 싸우다가 돈 많이 주면 미국 편 들어버려요. 뭐 의리가 뭐가 없어. 왜 돈에 팔려간 군대니까. 그 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 용병 중에서 제일 잔혹한 부대가 뭐냐? 헤시안이라는 트루퍼를. 헤센주 출신의 청년들이 제일 많이 팔려가요. 이건 그때 내가 독일 문학 기행을 할 때 쉴러 희곡 중에서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 국왕이 자기 이제 용병을 팔만 돈이 생기거든, 왕은. 그러니까 자기 영지에 청년들 잡아야 되는데 지원해라, 먼저. 청년들이 지원 안 해? 왜 싸우러 갑니까? 그 먼 땅에. 그러니까 나중에 강제로 잡아들입니다, 청년들을. 길 가다 있으면 그냥 청년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돈 얼마 받고는 팔려가지고 가는 겁니다. 막 죽이는 장면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 군인들이 슬리피 할로우 마을에 와서 싸우다가 죽어서 뭐가 되느냐. 목 없는 귀신이 됐어요. 목 없는 귀신이 돼가지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해코지 하는 겁니다. 그 전설이 있는 마을이 슬리피 할로우. 여기.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전설을 한번 쓰고 싶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 어빙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목 없는 귀신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전설에 목 없는 귀신은 지구상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목 없는 귀신. 그거든.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목 없는 귀신한테 옛날에 혼난
어른들 이야기. 이거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소설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 전설을 가지고 그 전설을 악용해서 일부러 가면을 쓰고 뒤집어 가지고는 뒤집어 쓰고 모금 귀신처럼 해가지고는 모금 귀신만 나타나면 무조건 상대방 겁을 내고 도망가니까 겁을 내고 벌벌 떨어요. 대항을 못해. 그래가지고 실제로 타지 사람들 와 있거나 미운 사람들 그 동네 처녀 사랑했는데 그 처녀가 좋아하는 청년이 나타났거나 이럴 때는 이리 연극해가지고 막 해코지해서 죽이거나 못 살게 쫓아내거나 그래 합니다. 그런 식으로 꾸민 게 바로 이 소설입니다. 소설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신비롭게 그린 거죠. 자, 근데 이 마을 배경이 우리가 지난번에 허드슨 스쿨스 그 화가들이 자연을 아름답게 그렸던 캐치킬 산맥, 이 산맥에 대해 기억하라 그랬죠. 이 산맥일 때 이게 뉴욕 남동부 소재 해발 400 내지 1000m 산지군과 구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데 이제 미국 여행을 천천히 한번 가보고 싶죠. 나도 못 가본 데인데 동쪽은 허드슨 골짜기고 허드슨 강, 최고봉은 스라이드 산으로 1281m, 관광 휴양지이자 여러 인공호 등으로 뉴욕 대도시권의 중요한 수원이 되기도 하고 그 수돗물 진원지 수원이 되기도 하는 이 캐치길 산맥, 이 절경 속에 이런 마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거거든. 이거 나도 못 가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좋겠죠. 호수인 데는 다 좋은 데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자기가 어렸을 때 피적과 같은 그 마을 네덜란드인들이 살았던 동네,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게 워싱턴 어빙 소설의 대표작입니다. 그 대표작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립벤 링클이라는. 이건 여러분 읽어봤을 거예요. 이건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대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 교양 영어 시간에 이 작품이 나옵니다. 교양 영어 교재 립벤 링클은 거의 한 90%. 이 립벤 링클이 안 나오는 대학 영어 교재는 거의 없어요. 나도 이때 립벤 링클 영어로 그걸 배웠거든요. 1학년 때. 바로 그게 이제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은 여러분 읽어봐서 거의 다 알죠?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또 전설. 아까 그 목 없는 귀신 얘기도 지구상 어디나 다 있는 얘기고, 이 영어로 보면 참 아름다운 문장이거든요. 이 립벤 링클은 워싱턴 어빙의 대표작입니다. 딱 요거 하나 보면 워싱턴 어빙이 얼마나 신비롭고 재미있는 얘기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줄거리는 그런 거예요. 영국의 조지 3세 왕 때, 조지 3세가 뭡니까? 영국의 조지 왕이. 영국의 조지 3세가 바로 미국을 독립되도록 만든, 이건 이제 조지 3세 혼자 책임이 아니죠. 역대 왕들이 다 악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전쟁에 한 거 했는데, 조지 3세 때 미국이 독립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 왕실에서는 수치죠. 그 좋은 식민지를 빼앗겼기에 그게 바로 조지 3세니까. 이 통치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이때 그래서는 그 이제 캐치길 마을, 이제 캐치길을 우리 얘기했죠. 거기에 립벤 링클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공처가의 게으름병이야. 대개 보면 공처가는 게으름병이에요. 자기가 게으르다 보니까 게으르면서도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공처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부지런하고 돈 잘 벌면 공처가 되기도 어렵거든요. 지가 재정권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남자야. 아주 게을러 빠졌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맨날 놀고 오직 하는 건 뭐냐? 아내 잔소리를 피해서 개 이름이 울프야. 늑대 개. 개를 데리고 사냥 가는 거. 사냥도 제대로 할 줄 몰라. 가는 거야. 이게 네덜란드 후예예요. 이게 이제 이 사는 게 다 네덜란드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거든. 그 산속에 사냥하다 보니까 네덜란드 복장을 한 남자를 만나요. 만나서 산속으로 따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 이름이 뭐냐? 나인핀스야. 이 나인핀스는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을 보면 이겁니다. 이게 나인핀스예요. 꼭 무슨
뭡니까? 당구 같죠? 이 나인핀스하고 이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 하는데 그걸 이제 재밌어가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게임 하는 사람들이 윙클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묻지도 않아. 다섯 사람이 와서 구경하는데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묻지도 않고 저끼리 게임하는 거야. 하다가 뭘 마셔요. 음주를. 그 마시는 게 뭐냐? 무인샤인. 이 전부 다 이게 지은 이름입니다. 좀 자기가 그 워싱턴 어빙이 지은, 이것도 지은 술 이름이야. 무인샤인은 술. 이거 그 사람들이 막 먹으면서 이슬이가 윙크를 또 한 잔 마셨어요. 마시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한참 뒤에 깨요. 깨보니까 20년이 흘렀어. 이제 그런 전설이 이걸 알겠죠. 단골 마을 술집의 국기가 단골 마을 술집이 있는데 딱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마을에 와서 자기 자주 가던 술집, 자기는 어제 같은데 그 20년 흐른 거예요. 나이샤인 술에 취해가지고. 국기가 바뀌었어요. 자기는 영국 국기거든. 영국 식민지 때니까. 조지 3세 통치 때니까. 근데 국기가 바뀌어서 미국 국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윙클은 그게 자기 나라 국기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간판에도 보니까 조지 3세가 아니야. 사진이 걸렸는데 조지 3세가 아니야. 아내는 죽었고 딸과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딸은 살아남았어요. 딸이 벌써 할망구가 된 거예요. 20년 흘렸으니까. 마을 사람들께 역사 산 증인으로 살아간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소설가들이, 나중에 평론가들이 그 아내는 리파링클 그 공처가로, 남편을 공처가로 만들었던 그 아내는 영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 잔혹한 정치. 죽음은 식민 통치 종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내가 보기엔 좀 무리 더 있어요. 그런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문샤인이라는 게 여기 나왔거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장사 잘하는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이렇게 뭐 유명한 소설을. 문샤인 줄 만들었대요. 나도 이런 건, 이번 나도 처음 알았는데 이런 소리 미국에 있다는 거. 그전에 만들어가 잘 팔린대요. 그 지역에서. 가서 한 병 사오세요. 개치길 산맥 가서. 이게 이제 동상입니다. 워싱턴 어빙에 기념하는 공원 같은 데는. 이게 리반 링클, 공처가 리반 링클. 이것도 기념물. 워싱턴 어빙 메모리얼 기념물입니다. 자, 근데 이 작품 그 원조는 뭘까? 독일이래요. 그러면 이 워싱턴 어빙이 독일에 이 작품을 본 거예요. 보고 이제 이걸 우리 여기 캐치길 멋진 산맥에다가 한 배경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소설이 된 거거든. 독일의 이 소설은 독일 한 시골에 이 얘기는 그렇게 됩니다. 독일인 고트가 염소잖아요. 염소 목동이야. 허드 목동이잖아요. 그 가공의 마을, 시덴도르프라는 독일의 가공한 마을에 염소 목동이 있었어. 이게 이제 염소가 도망가가지고 그걸 찾으러 갔거든. 이스케이프 도망을 찾으러, 루킹포 찾으러 갔다가 이 목동이 다른 어떤 게임을 한대요. 숲속에서 게임을 한 데를 인도받아 가게 돼요. 거기서 뭐 술 마셔. 맞고 잠이 들어버렸거든. 떼어나 보니까 20년이 지나가 버렸어. 똑같죠? 똑같은 거야. 무대와 그 사람과 이것만 바꿔가지고 한 거죠. 요게 그대로 그냥 워싱턴 어빙이 립반 윙클 해가지고 소설을 쓴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원래 오리지널로 더 들어가면 이제 탈무드에 나온다 그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성경 한 대 70년이나 걸리는 캐롭 트리를 왜 심어야 하느냐. 이 캐롭 트리가 어떤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 항의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때 깨어나 보니까 70년 만에 깨어났어. 아무도 몰라보는데 기도로 하나님이 그 자기를 수용해 줬다. 그 얘기가 탈무드에 나온다 하는데
기독교 전설에는 요 탈무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많이 재생합니다. 그 재생한 얘기 중에 뭐냐면은 세븐 슬리퍼스, 7 잠보들 그런 거죠. 혹은 Companion of the Cave of Ephesus, 에베소 알죠? 에베소 터키에 있는 그 성지 에베소. 에베소 동그릇 뭐 동료들 뭐 그런 거죠. 7명이니까 동료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기원 후 250년 무렵에 에베소에서 로마 황제, 그 기독교가 공인된 게 313년이거든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 공인했어요. 그 뒤에도 고약한 황제가 나오면 또 탄압해. 황제에 따라서 탄압하다가 풀어주다, 탄압하다 풀어주다 그렇게 합니다. 그 기독교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로 피신해, 이 에베소 동굴에. 에베소스 동굴에. 뭐, 그건 이제 기록에 따라서는 피신했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투옥했다. 기독교인들 거기다 가둬놨다. 잠들어가지고 깨버리니까 180년이 지났어요. 테오도시우스 2세 때야. 이게 뭐냐? 기독교 전성시대예요. 이미 기독교 탄압은 없어져 버렸어. 이래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 동굴입니다. 이게 이제 7사람이죠. 7사람 잡는 7사람들. 그 동굴입니다. 이 에베소 다녀온 분들 많죠. 에베소. 가면 나중에 이런 거 사진 하나 잘 찍어 오세요. 이건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고. 탈무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설에도 있었고, 유대인 전설이 기독교가 되어가지고 서양에도 보편화됐고, 그게 독일의 한 작가가 소설을 썼고, 그걸 워싱턴 어빙이 보고 미국에서 훌륭한 멋진 답변을 썼다. 그 서양 문화에서는 그렇고, 동양에서는 뭐냐? 동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른다. 그러죠. 그 출처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 전설이에요. 뭐냐면은 난가. 이 난가입니다. 난가는 뭐냐면은 바둑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한무들 뭐 국기 뭐 하고 그러는데 바둑의 옛날 말이 난가입니다. 난가. 그 여러분 수필 쓸 때 바둑 둔다 하지 말고 난가판에서 뭐 이래 말하면 상당히 유식한 수필 작가가 됩니다. 그 바둑 두는 거거든. 근데 그 난가란 이 말이 옛날에는 바둑판을 가리켰는데 이 사건 뒤부터 바둑이나 음악 등에 심취해가지고 시간가지를 모를 때 쓰는 말. 근데 한 군데 헛딱 빠져가지고 시간가지를 모를 때를 난가. 굉장히 고상한 말이죠. 유식한 사람은 쓸 수 있는 말이고 써도 보통 사람은 모르는 말이니까 여러분 스피치 때 써먹어도 돼요. 난가는. 이건 뭐냐면 이건 가리키는 겁니다. 세월자 세자를 이랬었거든. 중국 현대 그 간체 자료는 세월이 흘러서 가고 사람들은 사람 일은 세상은 변천해 가는 거다. 이걸 나타내는 말이 바로 난가다. 난가라는 말로 쓴다. 이 말을 풀이한 거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 남조 양나라에 인방이라는 사람이 우리 중시입니다. 인방이라는 사람이 쓴 술이기, 이게 술이기입니다. 술이기라는 책 상권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줄거리가 뭐냐면은 이게 남조 양나라에 신안군 석실산이 있는데 이 진나라 때 왕질이라는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 가서 동자들이 며칠 있는 걸 봤다. 그런데 이 동자들이 바둑을 두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이 질입니다. 왕질. 질이 그걸 듣고는 동자들 따라서 동자들이 그 물건 하나 하는데 질도 보고 질을 그 동자 애들이 바둑 두는 동자 애들이 질을 보더니만은 꼭 대추씨 같은 걸 질에게 줬단 말이야. 이 일물이 대추씨거든. 줬다. 그러니까 질이 그걸 대추씨 같은 걸 애들 주기 전에 먹었어. 먹었더니만은 늙지도 못하게 그냥 배고픔이 없어져 버려. 기자거든요. 밥굶을 기자.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잘 지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고플 때좀 돼가지고 다시 껴보니까 동자들이 질보고 하는 말이 당신 왜 안 가고 여기 있어? 그러거든. 그래 질이 그때까지 잠이 들어 있어버린 거야. 그때 주시 먹고는 같은 걸 먹고는. 이따가 이제 깨서 집에 왜 안 가냐 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도끼자루가 썩어 있어. 도끼자루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없어. 그 이후에 난가는 세월이 흐른 거야. 사람들은. 우리말로 도끼자루, 신선노름은 바둑 드는 거고.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걸 모른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냥 듣고 배고픈 걸 모르고 가만히 보다가 나중에 당신 왜 집에 안 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집에 와보니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도끼자루 썩을 때니까 얼마나 세월이 흘렀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 워싱턴 어빙이 21살에서 23살 때 유럽 여행 중에 화가 엘스턴을 만나요. 로마에서 만나는데 이 엘스턴에게 굉장히 깊은 감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럼 그림이나 그릴까? 그럴 정도로 이 엘스턴 그림에 엘스턴이라는 화가이자 시인이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출신입니다. 미국 로맨티시즘 풍경화의 선구자입니다. 극적인 주제를 빛과 분위기를 강한 색채로 그리는 게 특징인데 그림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허드슨 강파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세계 풍경화에서 독특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림 화각한 뭐 프랑스나 뭐 그 유럽 쪽 세계 명화만 생각하는데 그 르네상스와 유럽 쪽 명화만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미국의 풍경화, 허드슨 강파를 비롯한 낭만주의 시대 때의 풍경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풍경입니다. 참 멋져요. 이게 이제 이래 말했잖아요. 극적인 주제를 빛과 분위기 강한 색채로 빛과 분위기를 강하게 딱 나타냈거든. 이거 보면은 이게요. 이 약간 구름이 있으면서 빛이 딱 비치는 그런 게 여기 딱 느껴지지 않아요? 멋진 그림. 굉장히 사실적이면서도 로맨티시즘적인 무드가 있는. 거기에 이걸 이제 또 사람이 딱 서가지고 구경하도록 만드는 이런 재능. 우리나라 산수화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유럽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물론 내가 비교 안 된다는 말은 이게 미국에 제일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선을 산수화는 조선을 산수화대로의 조선적인 맛이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의 맛이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대로 독특한 미국의 자연을 그린 데서는 가장 좋은 화풍. 이게 내가 볼 때는 허드슨 강파의 이 낭만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태리안 랜드스케이프거든. 이제 이 화가가 이태리 여행주의잖아요. 이태리 보고도 이태리 자연도 이래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래 그리니까 꼭 이거 어때요? 내가 지금 말한 게 이태리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미국 풍경을 그린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에 따라서 화풍도 달라진다. 이게 이제 나중에 소위 말하는 민족문화 예술의 기원이 됩니다. 원래 민족문화 예술이라는 게 문화 예술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문화 예술이 나온 게 뭡니까? 그 기원이 그 특정 민족이 그 자연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주된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그 자연에 내리는 자연 기후, 비, 눈, 태풍, 소나기, 홍수, 그런 걸 다 보잖아요. 바람까지도. 그 자연 풍경에서 그 자연 속에서 자라난 먹이, 식물들이죠. 그 식물들이나 동물 먹고 사는 동식물, 그걸 사람이 먹거든. 그러면은 우리 생리 구조가 조선의 자연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조선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기후 속에서 커온 걸 먹고 우리가 컸단 말이죠. 실제로 아무리 외제 음식이 좋아도 토종이 제일 좋아, 입맛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딴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태리는 이태리적인 자연, 미국은 미국대로의 자연.
이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국제화 시대도 결국은 어느 나라나 다 토종 자기가 살던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도 생약제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태어난 땅에 백리 안에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약이 다 있다. 자연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 화가가 또 그 베아트리체도 그렸어요. 베아트리체. 이게 이제 유럽의 베아트리체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굉장히 넉넉하지 않아요? 토실토실한 게. 어? 그냥 이래 유럽 베아트리체 그림은 이쁘게만 그리거든. 이 상당히 그 미국적으로 살쪘잖아. 뚱보는 아니에요. 이 화가 여행을 여행 중에 워싱턴 어빙과 만나 친교해서 영국 낭만파 시인이자 비평가인 콜리지는 여러분 뭐 나중에 영국 할 때 하겠는데 워즈워스하고 둘이 한꺼번에 두 사람은 공동 시집을 냅니다. 그게 리리컬 바라드라는 낭만파 세계 문학에서 낭만주의를 선언한 첫 그 기상나팔이 되는 시집이 리리컬 바라드라는 그 시집이거든요. 그 테일러라는 비평가 이것도 만났는데 바로 이 화가가 미국에서 에머슨과 롱펠로우, 에머슨 우리 다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에머슨과 롱펠로우에게 깊은 영향을 줬고 영국에 콜리지에게도 깊은 영향을 줬다. 그만큼 그 미국 그 풍경화가 하나가 워싱턴 어빙에게도 영향을 줬고 에머슨에게도 영향을 주고 롱펠로우에게도 영향을 줬다. 그러면 롱펠로우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아요. 얼마나 미국적인 자연 그 위대함을 노래했습니까? 워싱턴 어빙은 뭐 우리 립발 잉클이나 소설 보면 다 알겠죠. 그 자연을, 미국적인 자연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걸 배경으로 삼았는가를. 자, 이런 겁니다. 그 어빙이 이제 귀국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한테 변호사를 이때 호프만 변호사를 사사합니다.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해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수하지는 않지만은 변호사 자격증 획득해요. 워싱턴 변호사예요. 됐거든. 그런데 이 호프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뉴욕에서 활동한 법조인으로 변호사이자 정치인, 뉴욕 검찰총장까지 지냅니다. 주의원도 지내고 거물급 변호사예요. 상당히 그 당시에 끝발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 아들은 시인이야. 이 시인은 또 나중에 워싱턴 어빙하고 친구가 돼요. 친구들과 함께 잡지도 만들고 이래요. 자, 변호사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아들이거든. 이게 아들이에요. 그 변호사 아들이야. 이게 니카보커. 이거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니카보커예요. 고유명사예요. 잡지 이름을 이래 지은 거예요. 이때 나오는 잡지인데 1850년 전후까지 나온 뉴욕에서 활약한 미국 초기의 중요 문학 동인지로 워싱턴 어빙도 그 아들을 내는 이 잡지를 함께 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인이 자기 원고를 불쏘시개로 쓴데 화가 나서 정신 이상이 걸려서 정신병자로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저런데 미치면 안 돼요. 자, 어빙이 약혼녀가 있습니다. 약혼녀. 마틸다 호프만이라는. 바로 이 변호사 딸이야. 그러니까 그냥 워싱턴 어빙은 유럽 여행하고 왔다가 변호사 수업을 하면서 자기가 사사했던 그 변호사 아들하고도 친구 되어 같이 잡지하고 그 딸한테는 장가가고 자기 장인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 약혼을 했거든. 근데 이 여자가 죽어버려요.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도 안 올리고. 그리고 일생 동안 결혼을 안 했습니다. 혼자. 이 영어 보면은 어빙이 슬퍼했습니다. 마틸다가 일생 동안 마틸다가 죽음을 슬퍼하면서 다시는 결혼을 안 했어. 워싱턴 어빙이 죽은 뒤에 이 유산 상속자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친척들이 그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님들이 그 조카들이 이제 그 뒤져봤거든. 뒤져보니까 트레저 트로버라는 건 보물함입니다. 그 속에 조그마한 그 그림들, 사진들에다가 잉크로 막 살해가 읽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져버린 그 메모해놓은 글들, 이 여자를 대한 그 그림을 쓴 글이겠죠. 그 다음에는 이 여자 머리를 잠궈 놓은 거,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그만큼 약혼녀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 사랑해서 장관 가야 되지 않나,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사 풍자지로 셀마 건디, 이것도 별 뜻이 없어요. 그냥 셀마 건디라고 잡지 이름을 그래 지어버린 거예요. 뭐 뜻도 없이 그냥 셀마 건디입니다. 그냥 변덕 부리는 이런 주인공들이 막 그냥 서로 얘기하고 뭐 하는 그런 풍자풍으로, 유머풍으로 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잡지를 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워싱턴 어빙이 소설가이자 역사학자라 그랬죠. 뉴욕사를 써요. 뉴욕사는 뭘 쓰느냐? 네덜란드가 지배했던 시대의 뉴욕. 왜죠? 영국 땅이 되기 이전의 뉴욕의 역사.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잡지 편집자가 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나온 이 잡지는 인쇄를 석판으로, 그 이전까지는 석판 없이 동판으로 만들었던 걸 하다가 석판을 훨씬 더 그 제작비가 적게 들어요. 그걸로 이제 만든 첫 잡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잡지가 왜 유명해졌느냐? The Star Spangled Banner, 뭡니까? 미국 국가입니다. 미국 국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하게 되는데, 어떻게 미국 국가가 나오는 걸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 국가가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키라는 시인이, 이땐 그 시인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 영국군 포로가 됐다가 그 깃발, 이 시를 써가지고 그게 공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미국 국가가 돼버린 거거든. 미국 국기가 이제 바로 스타 스팽글드 배너잖아요. 국기 자체가. 그걸 이런 시를 쓴 것을 이 잡지, 워싱턴 어빙 하던 잡지에 처음으로 실렸다, 그 뜻입니다. 자,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이제 여기 잠깐 나옵니다. 1812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그 전쟁을 메디슨 전쟁이라고도 하고, 미국 역사책에서, 혹은 1812년 전쟁이라고도 하고, 혹은 영미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영미전쟁. 왜냐하면 이게 이미 미국은 독립했잖아요. 독립해서 영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거든. 최강국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따가 영국이 시비를 나면은 괜히 미국에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 트집 잡고 뭐 뺏어가고 강도질하고 이런 짓 하거든. 그러다 이제 둘이 영국과 미국이 전쟁에 붙어버려요. 미국이 이기죠. 영국이 지거든. 그게 바로 영미전쟁이라고. 이건 다음 주에 왜 전쟁에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얘기하겠는데, 어쨌거나 이 전쟁이 났을 때 워싱턴 어빙은 관심이 없었어요. 에이, 영국 저거 뭐 우리한테 졌던 거, 우리한테 옛날에 나쁜 짓 했던 그 나라, 나쁜 왕들이 있는데, 그래 관심이 없다가 영국군이 워싱턴까지 침탈합니다. 백악관도 뺏겨요. 그러니까 워싱턴 어빙이 생각하는 게 큰일 났거든. 그래서 참전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워싱턴 어빙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 어쨌든 이 전쟁 때 바로 미국의 그 애국가 스타스팽글이 나오는 이 전쟁 그림 그린 거고, 자, 전쟁 당시에 뉴욕주 지사였고, 톰킨스가 전투중 사령관이에요. 나중에 6대 부통령이 돼요. 이 밑에서 이제 워싱턴 어빙이 참여해가지고 전쟁에 싸웠단 말이에요. 그 전쟁 끝났어. 영국 갔어.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나자 형의 상사 대리인으로 유럽행 갔어요. 아버지도 장사, 상업인. 그 형들도 다 상업으로 다 잘 살아요. 넉넉해요. 그걸 가서 자기는 해보니까 장사 잘 안 되거든. 형의 회사에 손해 끼칠 것 같다. 그러니까 버밍엄에서 내부, 그 자기 누이가 하나 또 영국으로 시집 갔거든. 내부 반와트의 신세를 지면서 쉽게 말하면 자기 누이 집에 기탁하면서 소설 씁니다. 이게 반와트거든. 이게 자기 매부야, 이 사람이. 이 지역의 유력 인사예요.
어빙은 누이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그 천안 매부간이구나. 이 집에 그냥 진짜 이거 돈 많으니까 뭐 천안 하나 와서 밥 먹고 오래 사는 거 뭐 일도 아니야. 네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걸 쓰라 하고 편을 봐준 겁니다. 이때 쓴 것이 이제 스케치북입니다. 이게 유럽에 처음 알려진 미국 문학작품.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어쨌거나 그래서 워싱턴은 큰형이 해군의 일자리를 마련해줬어. 비등비등거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글만 쓰고 하는 게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해군에 뭐 하네 이리 와라. 안 가. 안 가고 글만 써. 그게 이제 스케치북이거든. 이게 미국 작품으로는 유럽에 널리 읽힌 첫 작품. 필명으로 발간했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워싱턴 어빙 스케치북 하면 워싱턴 어빙 이거 스케치북 이거 하나로 그냥 유럽 전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여기에 기행문에다가 논설에다가 감상문에다가 뭐 온갖 그냥 그때까지 글 쓴 거 다 집어넣은 거야. 그 속에 이미 우리가 했던 슬리피 할로우 전설 그리고 립벤 윙클 이 작품도 스케치북에 들어있다. 그 스케치북 우리 이 대학생 때 요거 많이 보거든요. 포켓북으로 요만해요. 요만해 얇아요. 이게 슬리피 할로우 우리 얘기했고 슬리피 할로우 영화됐어요. 대 대통령 때 에버리트를 스페인 대사로 임명합니다. 에버리트가 정치인이자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워싱턴 어빙하고 친해. 그러니까 에버리트가 야, 니 마드리드 오너라 해가지고는 마드리드 공사관에 외교관들 그냥 취임시켜버립니다. 친구가.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또 어빙은 워싱턴 어빙은 무조건 어디가 연구하는 파야. 스페인은 미국 침략사. 여기 열중합니다. 그래 하나 뭐 소설도 쓰고 책도 내놨고. 그런 동안에 콜럼버스전. 콜럼버스도 나중에 그 미국 침략한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어떻게 침략했느냐. 그걸 쫙 연구하다가 결국 콜럼버스가 우두머리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콜럼버스도 해보자 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 어빙에게 역사학자라는 말이 붙기는 하는데 엉터리 역사학자입니다. 원래 기질은 소설가거든. 근데 거짓말로 막 써. 보고 그냥 소설 쓰듯이 써버려요. 예를 들면은 지구는 둥글다. 이걸 콜럼버스가 유럽에 이렇게 처음으로 증명해 줬다. 거짓말이거든. 이미 그 얘는 다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로맨틱 히스토리. 워싱턴 어빙의 역사는 로맨틱한 낭만적인 역사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워싱턴 어빙의 역사가 얼마나 엉터리냐. 그리고 너무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그 나라 민족 의식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래. 야, 알람브라 이거거든. 지금 가면은 여러분 그 알람브라 궁전 가보신 분 많죠. 거기 가면 워싱턴 어빙이 있던 방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오랫동안 방 하나 얻어가지고 글 씁니다. 알람브라 이게 참 좋죠. 이건 뭐 음악도 좋고 워싱턴 어빙이 머물렀던 방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워싱턴 어빙은 또 글 쓰려고 알람브라만 가지고 멋진 역사도 하나 써보고 소설도 써보자 하는데 영국 공사로 발령해놔요. 외교관들 일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영국령 웨스트인디아와 무역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공사를 있으면서 그래 공사 업무를 하면서 또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내고 귀국했거든. 귀국해서 알람브라라는 책을 씁니다. 알람브라 궁전 이야기. 이 책은요. 나도 못 봤어요. 나도 안 봤는데 뭐 보나마나 알람브라 궁전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알람브라 궁전에 가면 이 책을 팔아요. 그만큼 알람브라에 대해서 세계에서 처음 나온 단행본 이것이 워싱턴 어빙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재미있대요.
어쨌거나 그걸 썼고, 그 다음에 이제 52세 때 테리타운에서 오두막집을 하나 사가지고 오두막집 이름을 써니사이드라고 붙여서 20년간에 걸쳐서 또 짓고 또 짓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내셔널 히스토리 랜드마크, 이거는 국립 뭐 문화유산, 국립 역사유산 그런 걸로 62년에 지정돼 가지고, 이게 처음 살 때 개축되기 전에 1인집을 사가지고 고치고 해가지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거창하게 지금은 이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1860년대에는. 이거는 이제 석판 인쇄 박물관 여기 안에 있다 그래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내가 워싱턴 어빙이 잡지 내고 할 때 미국의 첫 석판 인쇄 잡지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석판 인쇄 박물관이 여기 이제 그 기계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워싱턴 어빙 그 문화유산 집에다가. 어빙의 집필실, 그 어빙 집에 모였던 당시 문인들, 이게 이제 어빙입니다. 어빙 가운데 딱 앉고 그 당시 문인들. 어쨌든 이때는 워싱턴 어빙이 제일 유명했어요. 그러다가 스페인 공사로 갑니다. 그런데 그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얻는 거죠. 공사를 이때 갔다가 이때 귀국해요. 4년 있었죠. 이듬해부터 써니사이드를 스페인풍으로 개조합니다. 집을. 그리고 워싱턴 어빙 하면 미국 국민들에게는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를 제일 먼저 가장 자세히 쓴 사람 5권. 이건 나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어쨌거나 거짓말로 유명한 전기입니다. 아까 내가 로맨틱 히스토리라고 그랬다 그랬죠. 워싱턴 어빙의 역사서를 뭐 콜럼버스 전도 쓰고, 네덜란드인 그 이민사도 쓰고, 뭐 스페인 그 미국 침략사 다 뭐 썼는데 이게 이제 제일 심혈 기울인 거예요. 워싱턴 대통령을 자기도 만나봤던.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민족적이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걸 썼다 그랬죠. 바로 그 관점이 그런 걸 쓰려고 워싱턴을 그냥 위대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은 거의 모든 그 이 신화는 워싱턴 어빙이 다 만든 거다. 이 전기에서 다 나왔다고 할 정도로 거짓말의 총책을 쓴 겁니다. 자, 1859년에 워싱턴 전기가 끝난 후 8개월쯤 뒤에 자택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 저택에는 결혼할 때 가족들이 살다가 1945년 록펠러 재단에서 구매해서 47년에 공개했고, 지금은 히스토릭 허드슨 밸리, 허드슨 지역의 계곡의 역사 유물 재단이겠죠. 여기가 관리하고 있고, 62년부터 문화유산이 되어서 일반인 공개하고 있다. 이거 나도 못 가봤는데 여러분 꼭 미국에 계신 분들 코로나 풀리면은 가서 구경 좀 하고 사진 잘 찍어 내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나도 나중에 미국 문화기행 책을 내려면 사진이 필요해요. 워싱턴 어빙의 묘지, 이 묘지에 우린 다다 좀 몇 주 뒤에 하게 될 롱펠로, 미국 시인 롱펠로가 이 처지야드 테리타운의 묘지, 이게 바로 워싱턴 어빙의 묘지를 두고 읊은 시인데, 이거 뭐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달콤한 생이었던가, 얼마나 또 달콤한 죽음이었던가. 뭐 죽음도 그렇다는 게 말도 안 되지만, 무엇은 기쁨, 활락이잖아요. 활락의 날개를 가지고서 시간이 쭉 시들어가는 걸 그렸고, 아니면은 로맨틱한 이야기들을 신을 나게 만들어줬고, 우리 가슴에 메모리 라이크 브레스 오브 서머, 여름의 숨결을 느끼게끔. 여름의 숨결은 어떤 거냐? 햇빛이 가득하고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여름의 숨결을 많이 남겨줬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작품 세계를 남겼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미국이
유럽에 알려진 첫 문학인의 생애와 작품 세계 던지부터 많은 게 워싱턴 어빙이다 하고, 다음 주에는 성적위와 미국 국가가 굉장히 여러 번 변천했어요. 그리고 흑인이 아니라 원주민, 인디안, 테쿰스의 저주라는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